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전국 수학교사 모임 연구소 모임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학술대회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있는 중이라 그래도 여러 가지 반갑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이번 연구소 모임 학술대회 주제는 지금 화면 공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업을 바꾸는 시간 15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실 팀들이 약 15분 정도 나름대로 본인 연구팀이라든가 본인 연구하신 부분들을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아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전국 수학교사 모임 소모임 그 현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화면에 잘 나와 계시죠? 보이시죠? 일단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옛날엔 이제 세미나 팀이라 그랬는데 연구소 모임을 매년 등록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기 초에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소모임 그 결성을 위한 전체 모임도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메일을 통해 가지고 연구소 모임 참가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총 7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된 것처럼 교실 관찰팀, 그다음에 교육과정 연구팀, 그다음에 이 대한수학교과서 연구팀은 여기는 한 팀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국 단위로서 몇 개 팀으로 나누어서 중학교 1학년 팀, 2학년 팀, 3학년 팀 지역별로 또 나누어서 실적으로 연구팀이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수학교과서 연구팀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학자유탐구팀, 그다음에 인천 샘사랑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의 체험수학교육팀, 매스 히스토리팀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각 팀들이 이제 역시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활동을 하시는 팀도 있고 활동을 이제 아무래도 활동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하시는 팀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대회는 이 7팀 중에서 4개 팀이 참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발표 순서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대한수학교과서 연구팀에서 이제 영림중에 조민지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체험수학교육팀 김성필 선생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수학자유탐구팀이죠. 조성윤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실관찰팀에서 이제 교실관찰팀은 이제 직접 영상 화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교실관찰팀의 경우에는 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그 MP4로 된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마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술대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조민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예,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조민재 선생님께서 직접 화면 공유하시면서 직접 대한수학교과서 연구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소리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영의 뭐 박수나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조민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영림중학교 조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교과서 수학의 발견 세미나 팀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세미나 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준비를 했는데, 이 모임의 성격에 맞게 제가 준비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의 발견 세미나 팀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팀은 서울 경기 지역이고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1, 2, 3학년이 각각 학년별로 나뉘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3학년 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에서 혹은 이제 줌으로 만나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의 발견 교과서에 담겨 있는 과제에 대해서 뭐 특성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걸 어떻게 수업으로 연결짓고 평가까지 가지고 갈지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것들이 저희 세미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소개를 준비하면서 참여하게 된 수학의 발견을 사용하고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작년에 임용이 돼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서만 가지고도 수업을 구현하는 것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버거웠고. 근데 임용을 준비하다 보면 모둠 수업이 중요하고 발견학습이 트렌드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학교 현장에서 제가 교과서만 가지고 그런 수업을 하기에는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 이제 같이 1학년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수학의 발견 교과서를 추천을 해주시면서 그런 활동지의 형태로 한번 수업에 녹여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게 활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학기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활동지로 잘 사용을 하고 올 1월에 수학의 발견 사용법이라는 연수가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걸 수학의 발견을 만들고 실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사용을 했구나. 학생들이 이 과제를 사용하면서 얻을 것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내가 그 능력이 안 돼서 그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구나, 제공해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제가 지금 3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도 수학의 발견을 사용한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수학의 발견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대신에 이제 교과서 순서에 맞게 조금 재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면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해 수학의 발견 대안교과서 사용하는 것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코로나로 다들 그러셨겠지만 개학은 미뤄지고 진도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학생들끼리 의사소통은 어떻게 시켜주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처음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2월, 3월에 제가 교과협의회를 거의 매일 했거든요. 같은 학년 선생님이랑 수업 준비를 2달 내내 해왔는데 이걸 포기하고 교과서, 그래도 좀 익숙한 교과서로 갈까? 강의식 수업을 해도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면 그걸 써보자라는 생각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2달 준비한 게 아까우니까 일단 시작은 해보자라고 해서 4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첫 2주 동안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선생님 이게 뭘 하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학의 발견 과제 자체는 학생들에게 뚜렷하게 너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거야 라고 제시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배우는 학생들도 내가 뭘 배우고 있기는 한 건지 불안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내가 의도한 것들을 학생들이 습득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서로 불안한 수업을 초반에는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교과서로 넘어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제가 수학의 발견을 올해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세미나 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팀에 가면 이제 매주 이번 주 수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과제 해보셨어요? 이건 아이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목표로 했던 수업들을 다들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요번에는 좀 어려웠지만 내일 이걸 공부해서 가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수업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러면 차츰차츰 목표로 하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세미나 팀에서 용기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제가 수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민 같은 것들을 목요일에 세미나 팀에 가면 어떻게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세미나 팀 선생님들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세미나 팀의 활동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수학과 성취 목표를 두고 그러면 이 과제는 그 성취 목표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과제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온라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학교 수업보다 각 과제마다 들어가는 시간이 더 긴데 온라인 상황에 적합한 과제는 무엇이고 생략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필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고요. 그리고 과제의 순서는 적절한지, 내용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수분해를 할 때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푸는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0이라는 숫자가 곱셈에서 갖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변이 0이 아닌 것과 0인 것을 비교하는 과제인데 저희가 이 과제를 보면서 필요한 과제지만 두 개의 식이 1번식과 2번식이 같다면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변을 0으로 만드는 필요성이 잘 드러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수업을 할 때는 활동지에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수정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1번식과 2번식이 같은 식이지만 우변에 따라서 이제 인수분해 형태가 달라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과제를 선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수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평소 같았더라면 뭐 컴퍼스도 주고 자도 주고 계산기도 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을 텐데 올해는 온라인 상황이라 학생들이 집에 컴퍼스가 없어요, 뭐 각도기가 없어요 하는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공학적 도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팀에서는 같이 이제 수업 도구 같은 것들을 먼저 사용해보고 소개하고 이제 같이 활용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 학교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우지브라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미나팀에 배웠고 이거는 저희가 실제 수업에 활용한 결과 화면인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잘해서 이제 공학적 도구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로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사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단톡방 화면인데요.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본인의 수업 영상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수업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같은 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어떤 피드백을 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수업 진행 전반에 대해서 서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의 적절한 문항은 무엇이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성취도가 극단적으로 갈리다 보니까 좀 더 과제랑 수업이랑 평가까지 연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항들을 같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사 출제한 다음에 같이 보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뭐 피드백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저희 수행평가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인수분해 공식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에 재사용해서 실제 수업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친구들이 평가에서라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수행평가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수업 영상 화면인데요. 제곱근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5개념을 양쪽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념을 가진 친구들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답안을 비교하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에서는
오개념을 가진 친구의 답안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친구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틀렸다면 어떻게 바르게 고쳐볼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서술형 답안을 내서 핵심 개념을 반복적으로 수업 시작부터 평가까지 반복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세미나 팀에서는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런 식으로 평가 문항을 함께 만드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간략하게 세미나 팀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올해 세미나 팀을 하면서 이런 모임이 이제 교사로서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매주 목요일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은 과연 모이나 안 모이고 집에 갈 수는 없나.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도 사실 끝도 없고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와도 수행평가며 뭐며 바쁘다 보니까 사실 세미나를 매주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세미나 팀에 갈 수 있었던 건 세미나 팀에 가면 항상 기대 이상의 배움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세미나 팀에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세미나 팀에서 정보를 얻어가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대를 하고 가는 부분이지만 그거 말고도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임하시는 자세나 매주 공부해 오시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에서 항상 기대 이상의 것들을 배우고 집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미나 팀에 힘들어도 귀찮아도 계속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다들 정말 힘드셨겠지만 온라인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내년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더라도 내일, 다음 주 수업을 조금 더 잘 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가지게끔 선생님들께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공감하고 그런 장소가 올해는 정말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들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장소가 있어서 굉장히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 자, 여기 지금 현재 그 발표 중간에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지금 현재 30분이 넘은 상태인데 혹시 발표를 듣고 이 대한교과서연구팀에 혹시 질문하실 선생님 계시면 지금 바로 저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첫 발표고 게다가 또 아까 듣다 보니까 이제 교직에 들어오신 지 벌써 몇 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발표하신 분들이 상당히 긴장할 정도로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수업의 발견이죠. 이 교과서를 보면은 항상 지금까지 봤던 교과서와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고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그 안에 담길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팀 활동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의 매주 목요일 모이셨나 봐요. 네.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잠시 감사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발표팀인데요. 저기 김선필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잘 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우리들의 체험 수학 연구팀의 김선필 선생님께서 이제 학술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예.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체험 수학팀은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거의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이제 고3 담임이고 하다 보니까 5월부터 네,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좀 약간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도 체험 수학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결국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코로나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국내 현황을, 네,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오지브라로 탐색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제 꼭 지오지브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통그람이라는 프로그램도 나중에 쓰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알지오메스라는 프로그램도 나중에 이제 스프레드시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쓰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융합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 생명과학, 수학에 대한 성취 기준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강의는 15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학습도구 지오지브라로 활용하는 것까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제가 만든 사례만 공유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정보의 성취 기준입니다. 정보 과목에서는 이제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학문의 분야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협력하여 설계한다 라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테 지금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랑 맞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생명과학 성취 기준입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물과 미생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생물과 미생물이 공통적으로 이 생물과 특성과 미생물의 특성이 다 드러나는 대상이 바이러스라는 거라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이 사실 생태계, 네, 저희 이제 사람들이 생태계인 거죠. 개체군 관계로 설명을 하려고 네, 이 개체군에 관계된 성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수학의 성취 기준입니다.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래프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수열의 뜻을 안다가 이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취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라고 하면 이게 실용 수학입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아이들이 진로 교과로서 다루기도 하고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 방법을 이해하고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림표, 그래프 등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해석할 산출을 만들어내는 이 활동까지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를 분석해서 이런 자료를 코로나19에 대한 누적 확진자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자료를 표나 그림, 그래프 등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통계를 배웠다면 통계적인 분석을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해석해내고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해서 해석하고 산출물까지 만들어내는 활동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8월쯤에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를 또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진로 교과로서 성취 기준까지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인공지능 수학의 성취 기준에서는 자료의 경향성을 추세선으로 나타내고 예측 이용할 수 있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제가 하게 될 활동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되거든요.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를 조사를 하고 자료의 경향성, 누적 확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얘를 추세선, 이 지오지브라 같은 경우에는 적합선이라고 하는데 이 적합선으로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환자가 발생할지 예측을 하는 이런 활동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이 교과의 해설서가 또 해설이 있는데 해설을 보시면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상관관계를 판단하고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일차함수 형태의 추세선을 찾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 방안에서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상관관계가 있을 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자료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일차함수 형태의 추세선을 찾아 새로운 X값에 해당하는 Y값을 예측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학적 도구로 직접 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귀분석 용어는 도입하지 않으며 추세선을 찾는 최소 제곱의 원리를 최적화해서 다룬다라고 합니다. 이게 딥다돈이 최적화 단원이 있는데 여기서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구한 추세선의 식은 예측을 이용할 수 있음을 중립적으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직선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곡선의 경향을 보이는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잡은 주제에 관련된 성취 기준에 대해서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융합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명과학쌤들하고 여쭤보고 정보쌤한테 여쭤보고 그다음에 수학쌤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워낙 이 상황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을 못 하셨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잘 다루면 수학교과에서는 수학의 6가지 역량 중에 하나인 정보 처리 역량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구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군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와 같이 또는 이제 어떤 생태계에서 생물이 생장하는 형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황색 곡선에 해당하는 J자 형태의 곡선으로 증가를 한다고 이론적으로 주어지지만 이게 환경 수용력이라는 걸 벗어나면 환경의 저항을 받게 돼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곡선은 S라인의 곡선, 즉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로지스틱 곡선에 가깝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는 저도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할 활동, 저는 고3 담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났지만 사실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럼 코로나를 주제로 한번 활동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이 X축은 이 0일부터 0일은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로 잡은 이유는 국내 누적 확진자의 처음 시작이 1월 19일이기 때문에 1월 19일부터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럴 때 각 점, X축은 이제 경과일 수고 Y축은 확진자 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각 점들이 경과일수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분 같은 경우에는 1일 확진자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일에 누적 확진자가 A고 69일에 누적 확진자가 B면 A-B는 1일 확진자가 되는데요. 물론 이 그래프에서는 선분의 길이는 10배를 해서 좀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각 점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 이제 지오지브라 같은 경우에는 적합선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선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선분이나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 무리함수, 그 다음에 뭐 로지스틱 함수는 사실 미적분 시간에 읽어보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수식을 모르더라도 명령어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했을 때 지금 어제까지 경과일수인데요. 좀 안 좋은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더 증가하려고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사건 사고를 조사를 해보고 매칭을 시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같은 경우 발생했던 것은 대구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때가 확 증가됐던 시기에 대해서 또 이제 찾을 수가 있었고요. 파란색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7일, 8월 18일 같은 대규모 집단 모임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한 말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좀 불행한 게 사실 최근에는 큰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퍼지고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발생하고 있다는 건 지금 방역이 좀 많이 한계에 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학교가 경기도의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천시 자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점들은 이제 누적 확진자에 대한 자료고 이제 선분은 일일 확진자를 10배한 자료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한 번 더 사건이 커져서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2명이 또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은 다항 적합선이라 해서 이 점들의 모임에서 가장 가까운 다항식을 찾는 거였고 초록색은 점들의 일부만을 추출해서 그 점과 가장 가까운 로지스틱 적합선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사실 얘는 이 주제가 2월 달에 조금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포비아에 대해서 사실 인간이 가장 오래된 감정은 공포고 가장 강력한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다라고 이 미국의 소설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이 코로나 포비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지의 것을 아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정확한 해석을 한다면 적어도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를 다룰 이 소재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근데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아이들의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성입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특성과 미생물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생물학적 특성으로 유전상이 나타나고 유전 물질이 있으며 살아있는 인간에서 증식한다는 게 있고요. 돌연변이나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코로나19라고 치시면 어느 이제 검색 엔진이든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공개한 정보를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의, 질병 분류, 병원체, 전파, 경로, 잠복기가 나옵니다. 잠복기가 4일에서 7일이라는 거를 또 눈여겨보실 수가 있고요. 전파 경로는 이제 비말 접촉, 전파로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마스크를 잘 쓰면 어느 정도 감염에 대해서는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 증상, 치료 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 치명률도 나오고 관리도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치명률이 3.4%입니다. HW 기준 3.5인데 우리나라랑 또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얘는 이제 누적 치명률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30일까지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다가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서 이 전체 이 매일매일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분의 사망자 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누적되기 때문에 사실 평균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1.648 평균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계속 변해가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는 이제 예방이 백신이 없지만 올바른 손 씻기를 하고 기침예절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고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는, 환기하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감성 연관어로 썸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부정적으로 느끼는지 중립으로 느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컴퓨터는 이 중립으로서 확산을 중립으로 했지만 사실 우리 인간한테는 확산은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9월 달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확산을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1월 달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과 정량적인 데이터 조사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데이터로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까지도 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데이터랩, 코로나19의 최근 데이터,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하면 네이버에 이제 검색한 사람들의 비중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영역은 100%입니다. 즉 어느 한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코로나를 친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네이버 데이터랩을 조사를 해봤고요. 얘를 또 일일 확진자 수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프가 어느 정도 일치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하고 그래프를 좀 비교해 보실 수가, 일일 확진자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해서 한번 코스피를 조사를 해봤고요. 코스피를 지오지브라의 데이터에 집어여서 일일 확진자 수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상관관계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 높지 않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말씀드렸지만 잠복기가 한 7일에서 4일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잘 변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좀 더 높아지긴 합니다. 상관관계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며칠까지 땡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조사하기 그래서 상관관계를 조사하진 않았지만 해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 조사하는 것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프를 보시면 확진자 수가 폭증했을 때는 경제가 이제 조금 코스피가 둔화되다가 확실히 그 없을 때는
회복하는 세를 보이다가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 성장세가 둔감해서 성장을 저하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으면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당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걸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습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학적 모델링 이제 수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겁니다. 경과일을 1월 19일 1일로 정의하고 누적 확진자를 1월 19일부터 누적된 확진자 수로 수요를 이제 경과일수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로 점들을 정의를 했을 때 하는 수요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코로나19라는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할 만한데요. 일단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속도도 빠른 거고 규모도 다양한 지역에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 그 다음에 다양성도 있죠. 그 다음에 정확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성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이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요. 또 잘못된 자료 같은 경우에도 즉각 수정이 돼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서 공포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하는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현황도 조사할 수 있고 국내 일일 현황, 관심자 확진자 현황까지도 조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이제 저희가 자료를 수업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 국가적인 사이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GIS라고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사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시 사이트, 인천 사이트 등 각 지역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응 상황이나 일일 소식지, 발생 현황들을 들어가시면은 한글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오지브라 활동지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드린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현황에 대해서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지오지브라로는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상자그램으로 또는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클릭 몇 번으로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 지오지브라 활동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고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사망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 수 있었고요. 부천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김포의 남자, 여자에 대해서 각각 이제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부터 90대까지 했을 때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이 1월 19일부터 쭉쭉 변하는 상황을 보실 수 있고 이 각 데이터에 대해서도 통계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의 비율에 대해서도 다 더해진 비율이 했을 때 김포 같은 경우에는 55.28이 여자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 대해서도 이 지오지브라를 나중에 보면 좋지만 이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사실 이게 숫자도 날짜를 바꾸면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엑셀로서 각 지역의 비중을 경기 전체를 100% 봤을 때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누적 확진자입니다. 마찬가지 통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다면 선생님들과 같이 지오지브라나 RGMS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혹은 엑셀을 이용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하고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수학 학술대 발표 시간인지 아니면은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하는 시간인지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융합 수업 소재로 코로나 진행과 관련된 내용 아주 좋은 소재고 이거 지식적으로 실천에 옮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게 봤습니다. 자, 이거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김선배 선생님께 질문하실 사항이라든가 의문 나는 거 아니면은 뭐 여쭤보고 싶으신 거 소거하시고 바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과학고등학교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이거 학생들이랑 같이 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정도,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거는 되게 어마어마해 보여가지고요. 학생들은 어떤 정도의 데이터 이제 시각화를 만들었고, 그걸로 어떤 분석을 해냈고,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 PDF 보시면 오늘 나간 그 PDF 파일이 있잖아요. 그 뭐지? 잠시만요. 네네네, 자료집 봤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교과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활동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래프를 주고 그 다음에 신규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 추측하거나 확진자 급증하는 시기 조사하거나 거리두기 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이들의 입장을 적어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것도 간단하게 적어보는 활동이 위주였고요. 관심 있는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했던 거는 그래프 그리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교재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했죠, 같이. 선생님 지금 화면이 파워포인트만 공유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파일을 보고 있는데 어디를 보는지 몰라가지고요. 잠시만요. 그럼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제 아이들과 했던 활동은 사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두 장은 제가 이제 저도 고민하다 보니까 적게 된 거고 사실 아이들과 처음 했던 활동지는 이겁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탐구 활동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채워보는 활동을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한 이유도 사실 저희가 너무 1학기 때는 사실 애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아가지고 했는데 채워보고 이제 아이들이 의견을 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오지브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는 국내 현황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아이들한테 숙제로 이제 관심 있는 지역, 저는 부천에 있다 보니까 부천 지역에 대해서 만들어 보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만들기까지는. 근데 국내 현황은 확실히 이걸 보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PDF 파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랑 비슷하게 부천에 대해서는 만큼 만든 친구들이 있죠. 그 정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아이들이 조사하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자료 다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코로나 국내 확진자 현황들을 그거 아이들한테 주면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만들어드렸던 이 PDF 파일의 이 설명들, 지오지브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 설명들 단계 10단계 정도를 거치면은 아이들이 따라하면은 각 지역에 대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기본적인 단계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만 조금 다룰 줄 안다면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복잡해 보이고 많아 보이지만 사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그냥 하면 다 만들어지는 제 입장에서 복잡하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같이 해보면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번 주에도 이거를 가지고 융합과학기본에서 연수를 했었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보면 좋더라고요. 물론 원격으로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예, 어떤 면에서 뭐랄까 그 공학적 도구 활용하는 부분이 계속 중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김 선생님은 공학적 도구의 거의 달인이십니다. 거의 말씀은 뭐 해보시면은 뭐 쉽게 할 수 있다 말은 하시지만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데 직접 해봐서 진짜 쉽다라는 걸 한번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김선빈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선생님, 예. 선생님, 예. 저 유정희 선생님이 채팅창에 쓴 내용인데요. 예. 저기 건의사항인데 김성필 선생님께 예. 학생들이 글을 쓴 내용이 궁금해서 추후에 수학과 교육에 좀 초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혹시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집국장님도 들으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예정 시간보다 약간 조금 딜레이 되고는 있긴 하는데요. 계속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발표 시간입니다. 조선윤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요. 조선윤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예, 예. 그러면 바로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나요? 지금 공유 선생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공유를 지금 해서. 데스모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수학 자유탐구팀인데 저도 이름을 사실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냥 재작년 계속 모여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로 뭐 수학책이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 뭐 3D 프린터, 그 다음에 전시회, 그다음에 뭐 파이썬, 퍼즐, 정말 다양한 주제로 그때 그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는 매월 2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줌으로 많이 만났고 오프라인은 경복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쌍방향 수업을 했던 걸 한번 소개했더니 이번 자료로 발표하면 좋겠다 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할 거는 이제 데스모스 가지고 하는 걸 좀 소개할 건데요. 보통 데스모스 하면 선생님들께서 주로 하는 게 이 그래픽 계산기, 이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자체로 굉장히 큰 수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기능과 각종 그래프, 뭐 음함수라든지 뭐 부등식의 영역, 그다음에 이제 동적 그래프에서 이제 슬라이드 지원하는 것도 뭐 기본이고, 함수 정의한 다음에 뭐 미분이나 적분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데스모스에 들어가 보면 여기 툴에 보면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주로 요 밑에 교실에서 데스모스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액티비티를 가지고 수업했던 것을 사례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했던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만드는 건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지 따로 보여드리고요. 주로 사용했던 것은 마블 슬라이드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요 발사 버튼을 누르면 공이 떨어지고 이 그래프가 미끄럼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별을 다 지나면 조금 아까 보셨듯이 그 미션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화면은 별이 4개 있지만 2개밖에 안 모여지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시문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바꿔봐라.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막 주기도 바꿔보고 진폭도 바꿔보고 해서 이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성공하도록 하면 그 다음 화면으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은 학생들이 수식을 입력하다 보면 처음 수식이 궁금할 때가 있으니까 초기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숫자 하나만 바꿔보기,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줍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수식에서 이걸 어떻게 변형시키면 이 별을 다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수식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인 함수만 가지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주제가 사인 함수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데스모스의 마블 슬라이드라는 그거를 가지고 약간 번역해서 썼고, 거기에 뭐 몇 개 좀 추가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에게 여기 식에서 2를 5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의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그 예측이 맞았는지 그 다음 화면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예측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도전 문제입니다. 도전 문제에서
이 구슬 굴리기에 해당되는 이 구슬의 위치하고 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들이 직접 수식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제가 데스모스 수식 입력하는 걸로 전 시간에 1시간 수업을 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수업에서 한 건데 사인 함수만 이용하도록 해서 도전 문제를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한두 문제만 풀게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카드 모으는 또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이 Y는 sin EX하고 sin EX의 차이점을 서로 모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주기가 2파이다. 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은 수업하고 나서 설문 링크를 줘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해서 올해 7월 초에 수업했던 예시고요. 이게 좋은 점 중에 이제 그 대시보드라는 것을 지원을 해서 제가 교사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좀 교사 요약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학생들을 이름을 익명화, 여기 익명화를 클릭하면 학생들의 실명 대신 다른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학생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프라이버시 침해되지 않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학생들의 수행 정도가 여기 다 한 화면에 다 나타납니다. 이 체크 표시했다라는 건 다 수행했다는 뜻이고 X는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문제 4번은 이 학생이 어떻게 해결했나 이렇게 보면 이 숫자 하나만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한 학생들도 있고 실패한 학생들도 있는데 몇 개 예를 한번 보면 이거는 수식을 자기가 직접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슬하고 별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만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업에 따라서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될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또 다양한 식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 문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관련 카드 모으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뭐 반응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답 그룹별로 얘가 다 해줘요. 그리고 이 학생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도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답 중에 이 별 4개를 지나는 곡선처럼 보이죠.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별 4개를 다 지나는 곡선의 식을 찾는 거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가지고 학생들도 이런 식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떨어뜨려 보면 여기 다 고이죠. 튀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목적은 이 별을 다 지나도록 이 식을 적당히 만드는 거지 이 별을 다 지나는 이 곡선의 식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업하고 나서 좀 느꼈던 사례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궁금하신 게 어떻게 만들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원고에도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요 밑에 교사 회원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 체크 2개 하고 구글 아이디 같은 걸로 회원 가입하면 들어가 볼 수 있고요. 전 지금 로그인한 상태라서 액티비티 탐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다 영문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2학기 때부터 한글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천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게 원래 영문 사이트였는데 한글로 번역해서
그런 액티비티를 제공하니까 적당히 번역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로그인 한 다음에 내 액티비티에서 사용자 정의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 액티비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제목을 넣을 수 있는데 그리고 새 액티비티 생성하면 마치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넣고 싶은 뭐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 또는 객관식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 싶으면 삭제하면 되겠고 지금 제가 했던 두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이 구슬 굴리기 영문으로는 마블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구슬 굴리기는 전체 화면으로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구슬 떨어뜨릴 위치를 좌표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별의 위치를 역시 좌표로 넣으면 되는데 이 별의 위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함수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주면 그냥 쉽게 1차 함수가 될 거고 이 별의 위치를 뭐 사인 곡선으로 놓든지 지수함수로 놓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면은 여기 플러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카드 정렬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서 자 y는 ex를 치려면 수식으로 넣는 게 좋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sin ex로 하는 게 좋겠는데 여기는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카드를. 그 다음에 그래프 카드는 그냥 수식 치면 그리고 적당히 화면 확대해서 완료하면 그래프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래프를 좀 크게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대형 카드로 해놓으면 이 그래프는 학생들이 좀 이 카드에 비해서 좀 크게 보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카드를 만들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정답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정답이 얘다라는 걸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 정답하고 맞은 학생들 오답 유형별로 자동으로 그룹화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답 세팅하고 지금 제가 화면을 여기 지금 2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계속 플러스 눌러서 여러 개 화면 만든 다음에 발행하시면 조금 시간을 주면 이걸 이제 수업을 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배정해서 이 수업에 배정하는 것은 구글 클래스룸에 바로 배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단일 세션 코드로 하면 그냥 한 차 씹은 수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클릭하면 학생들한테 이 코드만 알려주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복사해서 쌍방향 수업할 때 이제 링크로 해서 보내주면 이 코드에 들어와서 쭉 해주면 제 대시보드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처럼 학생별로 쫙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1학기 때 이걸 써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적는다든지 그런데 좀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데스모스에서 액티비티가 이런 거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교사 친화적이어서 학생들의 반응이 별도 저장 버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 것까지 다 누적돼서 관리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사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 데스모스 학기 초에 들어보긴 했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거다라고 되게 들어가긴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고 무조건 접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멋지네요. 자,
지금 강연 들으시고 혹시 질문하실 선생님 계시면 역시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시죠. 예. 없으실까요? 너무 강력한 성능의 말문이 막히신 것 같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기 그쪽에 저장 용량 같은 거는 뭐 제한 같은 거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그 세션 코드가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만 잘 확인하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혹시 그 그래프 드로우 기능도 있나요? 애들이 그냥 그 펜슬이나 펜으로 그릴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죠. 데스모스. 그 액티비티에서 네. 액티비티에서 아까 그림을 잠깐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아이고. 아이고, 좀. 하여튼, 아까 여러 가지, 구슬 굴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 보호의 구성 요소를 넣는 거에 보면 그림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펜슬 같은 걸로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GSP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데스모스가 이렇게 식을 넣으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툴에 보시면, 여기 기하학 도구가 그런 기능도 제공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종의 GSP 같은 기능도 같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구성 요소로 넣을 수 있거든요. 아까 그 객관식 문제도 넣을 수 있고, 그림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것도 구성 요소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했던 거는 이제 가장 좀 함수 수업에서 쓸 만한 것이 그 구슬 굴리기하고 카드 모으기 정도만 소개했는데, 다른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학과 교육 저널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구성해주신 경기구도 지금 학교신가 봐요, 조선윤 선생님. 네, 학교 나왔습니다. 뒤에 칠판이 있어서 엄청 반갑기도 네. 하고 참 대단한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뒤에 떠든 사람 이름 적혀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떠든 사람. 네. 예, 좋은 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F 때도 가능하시면 혹시 참여해 주셔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조금 안내해 주시고 그럴 기회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팀 발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팀은 이제 교실 관찰팀인데요. 직접 발표하시는 거 이 팀은 저기 동영상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조금 공유를 해서 일단 화면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예. 조성현 선생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데스모스를 그때 강연 가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런 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가볍고 가볍다는 얘기는 용량이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다운받고 한 다음에는
데이터가 없어도 작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성윤 쌤이 저 이제 수학 자유탐구팀에서 보여주신 거는 훨씬 더 많은데 아마 시간 때문에 많이 못 보신 것 같고 나중에 진짜 MF나 이런 데서 강의를 1시간 이상 하시면 훨씬 더 내용이 알찰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저희 팀 발표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중학교 김보연이고요. 교실관찰팀 올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조금 불친절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 책을 토론하면서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고 안 읽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잠깐 영상 틀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밖에 세미나를 오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매주 모여서 수요일날 저녁에 수학교실 토론이라는 책을 올해 읽었어요. 이제 수학교실에서 어떻게 말하기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초반에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말하기가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제 생산적인 말하기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효율적이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 이렇게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말하기 형태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거나 이렇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원고를 보시면, 저희 원고 부분에 이제 뒷부분에 마무리하면에 그 얘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학생 개개인의 모든 학생들의 생각과 추론을 나누면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말하기를 말합니다. 또 이 책을 저희가 택한 이유는 수학 수업을 위한 그 5가지 관에 5관행을 쓴 저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교사들의 수업을 보면서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그런 수업을 가지고 걔를 연구한 끝에 나온 결론들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말하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실관찰팀입니다. 저는 교실관찰팀 팀장 김보연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올해 코로나로 3월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내용은 상반기에 저희가 열심히 읽었던 수학 교실 토론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수학 교실에서 말하기를 강조하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책의 초반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 책에서 말하는 생산적인 말하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2번, 생산적인 말하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3번, 수학 시간을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끄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수업에서 토론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건데요. 학생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누구나 꿈꿉니다. 이게 단순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말하는 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적으로 생산적인 말하기를 언제 사용해야 할지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네, 초반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생산적인 말하기라는 단어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업 중에 생산적인 말하기나 토론으로 이끌었던 나만의 방법이나 어떤 노하우들이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따가 채팅창에 간단하게
이 본인의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산적인 말하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경험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되게 내가 토론을 잘 이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의 개인기나 개인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방법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싶어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말하기를 크게 4단계로 얘기합니다. 1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고와 추론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다른 학생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 듣도록 돕기. 그래서 토론은 아이디어와 추론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만의 독단적이고 관련 없는 이야기들은 수업 시간에 배제하도록 합니다. 3단계는 자기 자신의 추론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돕기. 그래서 확실하고 논리 정연한 추론을 포함하지 않은 토론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한 말하기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추론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단계, 다른 학생들의 추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추론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해야 학습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토론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인 말하기가 뭘까요? 대강의 의미는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원고를 봐주시고 그다음에 각자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책에서 생산적인 말하기 4단계와 그 단계마다의 말하기 이동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팀원들은 우리가 직접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생산적인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기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말하기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수학적으로 생산적일 수 있는 말하기의 형태를 찾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말하기 이동, 레스 토크 무브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이것은 질문을 하고 학생이 학급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것은 누가 반복해 볼래요? 입니다. 이 말하기 이동은 앞에서 말한 2단계,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도록 돕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말한 것을 다른 학생이 듣고 이해했는지 교사가 확신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발표자의 생각이 불분명하거나 잘 듣고 있지 않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자주 이렇게 되는데 교사가 학생의 말을 정리하기를 잘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교사가 어차피 정리할 것이니까 발표한 친구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말하기 이동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추론 압박하기입니다. 3단계 학생들이 자신의 추론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표 안에 질문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 차례차례 단계별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교실에서 사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차례차례 단계별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이때 학생이 칠판에 적은 풀이의 단계마다 번호를 붙여서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기 이동은
이것에 대해 동의하나요? 동의하지 않나요?입니다. 4단계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추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말하기 이동입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학생들도 지금까지 토론한 것이나 질문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팀원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자신이 한 답에 손을 들어보세요. 1번에서 5번 몇 명인지 파악해 보는 것을 보았는데요. 전체 학급 학생들의 이해도를 빠르게 수치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학 시간을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끄는 방법들에 대해서 Q&A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기 초에 수학 시간에 학생들의 말문을 여는 방법. 두 번째는 전체 논의를 진행할 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 세 번째는 교사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부분 말을 안 할 때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끼리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생생한 증언들을 위해 선생님들의 표현을 그대로 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말문을 여는 그 해의 첫 시간에 자기소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학기 초에 수학 시간에 학생들의 말문을 여는 방법에 두세 시간을 투자해서 학생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할 말이 없거나 말하지 않는 수업 문화가 습관이 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해서 말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학생들이 말하기 편한 세 가지 얘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각각 세 가지씩. 두 번째는 자신의 수학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진로 희망을 각각 문장으로 말하도록 하고요. 번호 순대로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은 말하는 친구의 자기소개 내용을 수학 노트에 적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듣기, 쓰기 연습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논의를 진행할 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입니다. 학습에 있어서 집요한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공유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팀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교실 관찰팀에 왔을 때 토론자는 생각할 시간을 기다려줬고 가까운 사람이 질문하며 생각을 말하고 포스트잇에 써서 의견을 전지에 붙여 공유했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의견을 포스트잇에 쓰면서 생각, 적기, 말하기가 동시에 돼서 논리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포스트잇에 자신의 주장을 적고 칠판에 나와 2가지 정도의 결과로 분류하는 것을 종종 한다. 교사가 먼저 말하기를 연습하고 그 연습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해보는 과정들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의 말하기도 성장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추론에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이야기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앞 학생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 볼래? 라고 해서 괜찮게 답변한 학생들의 답변을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세 번째는 누가 여기에 더 보태서 이야기해 볼래요? 그래서 개방적인 질문을 할 때가 수업 초반이 아니라 토론의 내용이 다른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졌을 때라는 것을 새로 배웠어요. 그래야 학급 전체가 토론에 참여해서 통합적이고 완전한 설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교사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부분 말을 안 할 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교사들이 토론을 시도할 때 처음 겪게 되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희끼리 크게 4가지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0번은 수학 교실 토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모든 대화를 먼저 시도하기보다 짝대화를 먼저 시도해본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던 것을 멈추고 적기. 그 순간에 멈추고 적기를 해본 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노트나 표정을 잘 살피고 무슨 말을 할 것 같은 학생을 지명한다. 세 번째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여기에 더 보태봐도 될까요? 라고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헐적으로 시범을 볼 때 쓰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교실과테치 발표 영상을 듣고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써 있긴 한데 그게 좀 적용이 여기서는 조금 쉽지 않네요. 보니까 자기소개라도 하실 분 없으세요? 소인시를 만들어 드릴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저희가 소개를 간단히 초반 부분만 했지만 실제로 책에 여러 가지 수업 사례 예시들로 이때 어떤 말하기를 시도하면 좋을지가 나와 있거든요.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개 세미나 팀 발표를 마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부탁 겸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저희 자료집을 저희 정회원 밴드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건 정회원들을 위한 자료거든요. 그 총회 자료 같은 데 보면 저희 단체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자료집은 되도록이면 정회원만 볼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공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학술대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허락을 하시면은 학술대 원고 부분은 다른 수학 선생님들, 정회원이 아닌 수학 선생님들하고도 아마 공유가 저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한 36분 왔다 가신 분과 포함한 한 4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좀 뭐라 그럴까 좀 진행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좀 빼놓고는 어느 정도 조금 유익한 시간이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40분 외에 저기 다녀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저기 테스 형하고요. 저기 가우스 형 그리고 오일러 형도 저기 저 천상에서 잘 보고 있다고 지금 전해달라고 지금 저한테 지금 메신저가 왔네요. 자, 그러면 학술대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혹시 이 4분 발표를 듣고 내가 첫 번째 발표, 두 번째 도 포함해가지고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라든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내용은 딴 건 아니고요. 바로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총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총회 진행은 저희 회장님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학술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연구소 모임 여전히 유지가 되거든요.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를 좀 부탁드리면서 MF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술대 수업을 바꾸는 15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